2023년 경제정책 방향. 항상 이런 거 볼 때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부분을 읽어봐야 돼. 지금 현재 정부가 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요걸 먼저 파악을 해야지 그 다음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속으로 들어가고 딱딱 그것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큰 흐름을, 맥을 잡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 정권에서 나오는 부동산 관련 대책 이런 거 나오면 규제하는 쪽이었죠. 규제하는 쪽. 처음에 다주택을 규제하는 쪽이어서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한다. 누가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그래서 집이 오른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걸 먼저 읽고 나면 그러면 집을 많이 못 사게 하나 보구나. 양도 단계, 보유 단계, 취득 단계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세금을 올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 내용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지. 어쨌든 제일 앞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볼게요. 일단 정부는 복합 위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오고 있다. 그리고 대형과 민간 중심 경제 체제, 경제 운영 기조 전환.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알아서 잘하게 해주겠다. 시키는 대로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지난 정권처럼 정부가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알아서 스스로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복합 위기라는 건 뭐냐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세 가지인데 자 신기하죠. 원래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낮추는 건데 지금은 물가가 너무 뛰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고환율은 조금 개선이 됐죠. 미국이 이제 조금 이제 덜 올릴 것 같다. 이런 느낌에 지금 1200원대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3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건데 비상 경제체육 대응 체제를 뭐 어쩌고저쩌고 민생이나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근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렇습니다. 이 와중에도 물가는 미국이나 유로존, OECD 평균에 비해서 물가는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추세를 보면은 물가가 상방을 찍고 지금 우리나라는 내려오기 시작했고 미국도 내려오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OECD나 유로존은 이제야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네요. 그죠? 잘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똑같이 3%를 달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중국이 3%와. 근데 중국이 지금 코로나 봉쇄 이런 걸로 3%인데 봉쇄 풀면 이게 몇 프로가 되려나?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6% 정도 나올라나? 그럼 중국이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는 좋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물가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봐요. 이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게 아니고 벌써 위축되고 있지. 2021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 실거래가가 14.4% 하락했다. 실거래가가. 말이 이런 거지. 실제로 보면은 급매물 이런 거는 막 몇 억씩 빠지고 막 난리잖아 맨날. 신문에서 맨날 몇 억씩 빠졌다 몇 억씩 빠졌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 너무 빨리 빠지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연착륙 시켜야 된다.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코스피하고 환율은 역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 같네요. 그죠? 환율이 오르면 코스피가 내려가고 환율이 내리면 코스피가 올라가고. 그럼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코스피 올라가나요? 네. 일단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년을 어떻게 보는지 이게 중요한데 2023년 경제 전망 정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경제 성장률은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좀 생소하네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6%. 자, 올해는 2.5%였는데 내년에 더 안 좋을 것 같다. 이 이야기는 경제 성장률이 2.5%인데 지금 금리가 3%.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1.6%인데 금리가 3%? 그러면 물가도 물가지만 생각을 해봐야죠.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2.5%라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작년에 100만 원 벌었는데 올해는 102만 5천 원 벌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3%야.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2만 5천 원 벌어서 3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안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겠죠. 근데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1.6%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16,000원 벌어서 금리가 그대로 된다면 기준금리가 그대로 된다면 3%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3%. 물론 실제로 주담대 받고 이러면 훨씬 높지만 어쨌든 버는 것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하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야기 나오는 게 어떻게 물가만 잡으려고 금리를 막 올렸는데 이 경기 침체가 계속 오니까 장기간 이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소비자 물가는 5%에서 3.5%로 내려간답니다. 나쁜 이야기는 아니네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금리를 물론 더 올릴 수도 있겠죠. 0.25 베이비 스텝 한 번 더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올리기에는 부담되고 거의 정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급하게 떨어진다고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러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가 되거나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주담대가 지금보다 1%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셔야지 무너지지 않는다.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수출이 많이 줄어드네요. 수출이 많이 줄어드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요. 수입이. 어쨌든 경상수지 흑자는 220억 불에서 210억 불로 조금 줄어들 것 같다. 흑자는 하네요. 우리나라는 금이 없어. 금이 없기 때문에 21세기의 금이라고 하는 달러가 우리나라로 계속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흑자가 나야 돼. 달러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무역수지 흑자가.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은 달러가 우리나라에 쌓이니까 이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원화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안 되고 흑자가 계속 나줘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정부는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연착륙을 시키는 거죠. 연착륙. 천천히 떨어지게 만들겠다. 그래서 연착륙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야 된다. 여기서 또 징벌적인 이런 것도 넣어줘야지 다주택이나 실수요자들은 또 환호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징벌적이었어? 그러면 조금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 단어를 넣은 것 같아요. 솔직히 징벌적이긴 하지. 똑같은 집인데 다주택자나 법인한테 과도하게 세금을 때리긴 했죠. 다주택자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거래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자, 거래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다주택자가 사야겠네. 살라 그러면 취득 단계가 걸리네. 첫 단계. 취득 단계에서 세금을 깎아줘야 되겠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했잖아요. 그동안에. 12% 때렸잖아요. 그 12%는 너무 징벌적이니까 야들 말고는 집을 사줄 사람이 지금 없어. 그러니까 얘들한테 뭔가 좀 러브콜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몇 프로를 깎아줘? 12%를 확 처음에 중간 아예 없애갖고 1에서 3%를 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세니까 중간쯤 4%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덜한 거죠. 6%로 했으니까 6%.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지방세법 개정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 180석 거대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세게 할 수는 없어. 지금 이것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좀 절충 아닌 것 같아요. 절충안. 다주택자는 조정지역이면 4주택부터는 6%가 되는 거고 그 이전은 1에서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법인도 6%다. 이런 이야기죠. 다주택자나 법인이 집을 사기가 취득세 부담은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겠다. 이런 거죠. 거래 주체가 돼야 되니까. 좀 많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12% 하던 거를 6%로 깎아줬다고 치자.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마이너스 6%로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집이 오른다는 느낌이 좀 있어야지 요거를 사는데 마이너스 6%로 시작해도 10% 20% 오른다 그러면 집을 사지. 근데 집도 안 오르는데 마이너스 6%로 시작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지. 지금 있는 집도 전세가 안 빠지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네. 알겠다.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 단계는 그렇고 이제 양도할 때 니네 팔 때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 지금은 중과를 이제 45%인데 20%나 30% 중과해가지고 최대 82%까지 세금을 내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중과 배제해서 2023년 내년 5월까지였는데 후내년 2024년 5월까지로 일시적으로 또 유예해주겠다. 시행령으로. 그런 이야기죠. 정부가 DSR도 풀고 분양권 전매 양도세도 없애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DSR을 푸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거의 제일 마지막에 풀리지 않을까 싶고 풀어도 분양권 전매도 좀 이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분양 및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지금은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 이게 1년 이상이면 60%라는 이야기는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분양권을 매도할 때는 60%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개선되는 건 뭐냐면 1년 미만은 이제 45%. 그러니까 분양권을 사서 1년 미만에 팔게 되면 45%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부겠지만 45%를 안 내려고 뭐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양도세 매수자 부담 이런 것도 하고 하시는데 세금이 너무 세니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면 1년 이상은 폐지라고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1년이 지나면 일반 세율이라는 거 아닌가? 6에서 45%. 그죠? 1년 이상이면 폐지니까. 그래서 이제 1년 지나면 일반 세율이니까 한번 해볼만 한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분양권 프리미엄 빠지고 있는데 뭐 이런 게 뭐 가능한가 모르겠고, 일단 오른다는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분양권은 취득세를 안 내니까 조금 생각해볼만 하겠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주택하고 입주권, 이게 또 봤는데, 1년 미만 70%, 1에서 2년은 60%였는데, 1년 이상이면 폐지라는 이야기는 이제 입주권이나 집도 1년 지나면 일반 세율이라는 거 아니야? 맞죠? 물론 이게 시행이 돼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 2년 지나야 일반 세율이잖아요. 1년 지나면 일반 세율이면 투자라는 게 옛날에는 2년 안에 어떤 게 가장 많이 오를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투자였는데 이제 그러면 1년 안에 어디가 제일 많이 오를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투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지방에 또는 그 프리미엄 많이 빠진 분양권이나 입주권 이런 쪽으로 조금 문의 전화가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 뒤에 또 신규 주택 장기 임대 등록 있거든요. 분양받아서 그거 장기 임대 등록해라. 요런 느낌? 예, 요런 느낌이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대출 규제 완화. 규제 지역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던 거를 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요거 다주택자도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DSR 규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없는 것보다는 낫다. 30%까지 맥스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 부담 완화. 규제 지역 해제는 지금 서울하고 서울에 붙어있는 경기도 일부 지역만 남아있는데 요거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 아니 지정할 때는 칼같이 지정하더니 해제는 왜 이렇게 늦게 해주는 거야. 해줘야지. 그죠? 그러면 이제 서울의 외곽이나 경기도의 규제 지역들이 내년 초에 해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그리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 뭐 분양받으면 10년 동안 보유해야 되고 5년 동안 거주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폭 축소해주겠다 이런 건데 이건 항상 그래요. 항상 집값이 많이 오를 때는 분양이 로또니까 배 아프잖아. 많이 오르니까 막 시세 차익이 크니까. 그래서 그거를 네가 오래 살아야 된다. 뭐 전배를 못한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이게 고래서 산 주택들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때가 오거든. 항상 이게 보면은 10년 사이에 하락이 온다. 하락이 와. 왜냐하면 그때 확 좋았으니까 오래 못 가거든. 피크 되잖아. 피크 되면 확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고 나면은 요거를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야. 집값 떨어지는데 집매 제한 10년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오거든. 지금 딱 그 타이밍이에요. 그거를 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희소식이 뭐가 있냐면 자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에 주담대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뭐냐면 주택 구입 시에 동일한 LTV 규제 이게 뭐냐면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가 안 빠져가지고 못 돌려줘. 그러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거는 LTV를 높여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세 못 빼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았나.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기존에 1억이니 2억이니 한도가 있었는데 요거 한도도 이제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격도 낮춘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보유 단계에 부담을 줄여준다. 집 좀 사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 (2023년) 부동산 전망 특강 요 밑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28일에 하니까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28일에 2023년 부동산 전망 특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